안녕하세요. 이찬우 교수입니다. 학교에서 뵙고 강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첫 번째 제2주차 강의 때 나누었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그리고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논해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이 뭐냐? 무엇보다도 정의를 잘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 28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와 정책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된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길버트하고 테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복지 학자에 의하면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라고 합니다. 또 학자들 간에 양면성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이란 사회복지와 정책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다. 더욱이 국가별로 차이점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재가 3개국을 비교하겠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에 궁극적으로 광의적인 입장에서의 정의를 내린다면 복지국가와 동일시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뭐냐라고 할 때 복지국가와 동일하다. 조금 더 거시적인 방향, 총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복지 정책이란 대단히 이론적인 것이다. 협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복지 기관의 정책으로 보고요. 미시적인 입장으로 강론으로 봅니다. 우리 현장에서 프랙티컬, 실천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인 것이죠. 정책이란 뭐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그리고 일정한 계획과 조직화된 노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란 뭐냐? 사회복지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제도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념, 자녀적인 개념. 자, 사회복지 정책은 특별히 오늘 급여의 부분입니다. 급여는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그걸 차원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원이라는 것은 시스템이고 체계라고 하는 말로서 할당 체계, 급여 체계, 전달 체계, 재원 체계 이 네 가지로 차원을 분석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급여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급여를 줄 거냐? 어떻게 할당할 거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현금으로 할래? 현물로 할래? 그 다음에 전달은 누가 할래? 그래서 그 권한의 소재나 또는 조직의 유형과 규모 등이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재원 체계는 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라는 측면에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네 가지 시스템, 4 채널, 4 시스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 급여의 대상과 급여의 형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에 가서 전달 체계 그리고 4장에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 정책의 근간은 이 4 시스템에 의거해서 정책이 개발이 되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선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령이나 질병이나 또는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곤경에 처하게 되죠. 따라서 그 곤경에 처할 때 제도는 그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인 급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걸 우리는 사회보장이라고 하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별 복지 수준과 국민 부담 비교를 보면요, 복지 수준이 높을 때 어떻게 되는 것과 복지 수준이 낮을 때 어떤 부분이 되냐, 국가별로 좀 구분이 됩니다. 고복지 저부담, 복지는 많은데 부담을 적게 한다, 이럴 경우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지속이 불가능하죠.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이와 달리 고복지 그리고 고부담 지속 가능한 경우가 되는데, 주로 이제 스칸디나비아, 유럽 사회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복지도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제공되면서 동시에 재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부담이 커야 되겠죠.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탈리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은 하지만 복지의 내용은 다소 낮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담도 적게 한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담은 큰데 복지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민의 부담은 커지지만 복지는 낮다라고 하는 건 터키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측면 하에서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 그것이 곧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첨부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수업들이 왜 정책이 개발돼야 되고 그 정책이 제도화, 즉 법화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어떻게 예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궁극적으로는 사회 보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 보장에 대한 온라인상의 자료들을 좀 봤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보다도 사회 보장이 뭐냐? 그렇다고 하면은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회보장이란 뭐냐? 공공구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권을 지정받는 것, 그걸 우리는 공공구조라고 하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그리고 교육급여에 대한 부분이죠. 이건 이번 학기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2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공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조세제도를 통해서 공공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회적인 위험들, 예를 들어 노후의 소득,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다칠 경우, 그리고 실직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재취업되는 것, 무엇보다 건강을 잃었을 때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들을 잘 챙겨야 될 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5의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성 질환에 따라서 요양의 돌봄의 서비스를 다루는 것, 이걸 우리는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마지막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가지 사회보험 서비스,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 2가지 체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욕구의 다양성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들이 개발이 됩니다.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그리고 아동을 돌보는 아동복지 서비스, 가족 체계를 지탱해주는 가족복지 서비스, 이렇게 사회보장은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라는 3가지 축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정책이고, 정책이 개발되고 그리고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작년 2019년 9월에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사회 서비스가 제도화되었죠. 이건 앞서 얘기한 공공구조도 아니고요, 사회보험도 아니기에 사회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동수당,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시대 안에서 아동이 사회적인 책임,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각 아동들에게 당연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서비스를 우리는 아동수당이라고 하죠. 동영상 3가지 보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대로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동수당이 다음 정권에서 신설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해 몇 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대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과제도 많습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정책상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더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할 것 같진 않아요. 사교육비도 그렇고 10만 원이나 이 정도 갖고는 그 아이를 낳냐 안 낳냐의 기준으로 되기에는 좀 말이 안 돼. 아이 엄마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후보들의 재원 마련 대책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아동수당 재원은 후보들의 설계에 따라서 2조 6천억 원에서 6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은 자연적인 세수 중과분을 투입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면 문제 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만 사회복지세 신설하는 증세 방안을 밝혔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제도의 윤곽이 세밀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건희 삼성 회장 손자에게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즉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구 소득별 또 연령별 또는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인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정 양육수당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도 설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유덕기 기자. 후보들이 다들 아동수당 신설하겠다고 약속하는 배경이 뭔가요? 네, 사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현금으로 무언가 주겠다 하면은 눈길이 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후보들 가운데 누군가 이걸 하겠다 하니 다들 따라서 하는 모양새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아동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지 저출산 대책보다는 그 부분이 좀 강합니다. 네. 이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국가들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재건 과정에서 아동복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본도 1972년도 때 도입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9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소득액과 자녀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 그런데 대전제가 저출산 대안이다 한다면 첫째보다는 둘째에게 더 많이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차등적인 지급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그런 구체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정도면 아동수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다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네. 한 달에 10만 원 준다, 15만 원 준다 정도 가지고 양육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한다라는 거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저출산 대책과 함께 아동수당 정책이 어우러져야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들이 공약에서 읽히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달부터 소득 상위 10% 가정을 제외한 모든 6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복지조사팀 전화기엔 불이 납니다.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소득이 나오세요. 1,000만 원이요? 네. 전세보증금이랑 금융재산 이런 게 합치시면은 아동수당 신청자들의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고 상위 10%에 속할 경우 탈락 통보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구청으로 접수된 신청자는 14,000여 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한 4,700명 가운데
1,200명을 이렇게 걸러냈습니다. 아직도 5,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2달째 거의 일주일에 4-5번 정도 야근하고 주말에 둘이서 나오고 있는데 2달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청자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이 때문에 서류 떼러 다니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집안, 전세 서류 그런 것까지 내라고 해서 너무 번거롭고. 기껏 서류를 갖춰냈는데도 뜻하지 않게 탈락 통보를 받아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A씨는 B씨보다 실소득이 더 적은데도 대출금이 없어 탈락했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20만 원 차이가 나서 탈락한 경우는 또 받기 위한 또 방법도 이렇게 막 문의하고도 하죠. 예를 들어 뭐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부채를 제외해주면 또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6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제도가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000억 원의 선별 비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 서대문구는 100% 지급을 결정했고 광명시도 검토 중입니다. 10%를 가르는 비용 자체가 그 10%를 주는 것만큼 들어가는 이런 잘못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 책정된 예산보다 약 1,2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같은 비용의 예산을 10%를 가리는 데 쓰느냐, 주는 데 쓰느냐는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자, 세 번째 동영상 보면서 가장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초기에 시작했던 아동수당과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이 정책의 변화고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들이 바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하에서 세 번째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돼 현재 100여 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수당.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현재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전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및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동수당도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생후 7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민겸 엄마에게 아동수당은? 우리 민겸이 이름으로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차곡차곡 잘 모아서 우리 민겸이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는데 잘 쓰겠습니다. 5살 민성이를 키우는 베트남 엄마에게 아동수당은? 처음에 한국에서 왔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나요. 성남에서 다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 아동수당은? 수당 나오는 날이면 이젠 애들이 더 먼저 말해요. 치킨 사달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엔 치킨데이가 생겨났죠. 아이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 아이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세 편의 동영상 자료를 보면 정책의 변화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들의 공약사항부터 시작해서 제도 초기의 시행의 어려움과 그리고 정책적 개발에 따라서 불편했던 거나 시행의 오류들을 발견하고 이제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하면서의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요. 무엇보다도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부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우리의 제도는요, 사회복지의 제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주의.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초기에 시행됐던 소득재산 하위 90%,
즉 상위 10%는 제외하였던 이 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치권이 정치적인 당락에 따라서 제도한 것이 시민사회, 특별히 국민들에게 어떻게 불편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낭비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세 미만의 연령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10만 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도 하나가 시행되기까지 정치적인 맥락,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화되기에 과오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정치적 선택들, 이런 내용들은 오늘 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가운데 특히 급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4가지 시스템상 어떻게 구분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봅니다. 아동수당이 뭐냐라고 할 때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자, 그리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충분히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하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구분합니다. 대상은 0세에서 만 7세 미만 83개월 아동까지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라든가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기간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매월 25일 지급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 전일에 지급하고요. 얼마를 급여를 줄래? 그랬더니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급여다.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읍면동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는 모바일 SNS, 그래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고요. 문의는 어디로 할래? 즉 전달 체계죠. 보건복지부가 가장 상급 기관으로서 또는 국번 없이 129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전달 체계를 취하고 있고요. 재정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 조세를 가지고 감당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급여에 대해서 forward 시스템, 전달 체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고 봤더니 이 4가지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급여에서 고급여, 즉 급여의 내용들이 아주 작게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복지의 전반적인 보편적 서비스를 이렇게 도래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아이들이 나면은 그 아이들에게 무슨 양육수당이다, 아동수당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사들을 사회복지 발달사 속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국가를 넘어서 이제 복지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가난한 빈민에서 노동자의 권리로,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시키며 이제는 시민권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이나 도시 자영업자나 농민 모두가 해당되는 그런 복지사회가 도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복지사회라는 것은 사회 보장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시민권이죠.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라는 측면 하에 발달되다 보니, 즉 급여의 체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사회 서비스 영역들이 확대가 됩니다. 오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관한 부분, 또 산모 가운데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국가의 장학금 제도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라든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노인이면 노인 중증 장애인들은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소득은 있는데 근로장려금 제도가 조세제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도대체 사회 서비스의 영역은 얼마나 더 확대되어 복지사회를 구축할 것이냐, 복지의 다양성이 아니라 얼마만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적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6개에 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오늘의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급여, 이 4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급여의 대상 할당체계라고 합니다. 할당체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두 가지 체계예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비용의 효과성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정책 대상의 자격 조건이 다양한 것은 정책에 따른 목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상이하기 때문에 보편주의냐 선택주의냐 이 할당, 급여의 대상을 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학의 대표적인 논쟁점이 되고 있어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그리고 하위 90%와 상위 10%를 제외하자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인데 벌써 대상자를 연령으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선택주의로 갈 거고요. 선택주의인데 그 대상을 10%를 또 포괄적이게 넓힌다고 해서 만 7세 미만의 전체 아동에게 제공한다면 반드시 이 내용은 보편주의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죠. 급여의 대상을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의 내용들입니다. 조금 살펴보죠. 바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입장이겠죠. 첫 번째,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보편주의죠.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이죠.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의 기본권, 시민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균등화하죠. 가장 최근에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의무교육, 그동안에 우리의 교육제도 안에서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의 9년이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래서 2021년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12년이 됐죠. 따라서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은 12년간 의무교육, 즉 보편주의적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연금제도, 사회보장연금제도도 균등하다, 자격과 기준을 동일시한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사회보장, 즉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보편주의적인 원칙을 우리의 할당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권리의 보장, 사회 통합, 정치적인 장점, 즉 포괄성들이 바로 보편주의에 해당이 되죠. 뒤에서 다시 한번 장단점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선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별한다. 그래서 셀렉티비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다. 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서 수급 현황들을 좀 통계를 가지고 보면은 보여 있는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이 수급권자, 즉 공공구조의 대상자는 156만 9천 명, 전 국민의 3.2%로 시작이 됐다가 지난 2018년도에 174만 4천 명까지 해서 전 국민의 3.4%까지 이렇게 대상자들이 넓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15년도에 우리의 수급권 정에 있어서의 소득,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국민의 대상은 3.2에서 3.4% 정도, 그래서 174만 4천 명 정도만이 수급 대상자로 제한한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택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공공구조의 대상자, 그렇게 선택주의가 지향되려고 한다면은 바로 자선조사를 실시해야 되죠. 그래서 민테스트를 통해서 원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또는 소득이 없는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 대상의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은 피할 수 없고요. 제한적인 급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편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 보면은
보편주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게 되죠.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죠. 구분하지 않으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누구도 낙인화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낙인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니까 행정 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하게 되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한다.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긴급 재난지원비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보셨는지요? 1인당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당 늘 때마다 20만 원씩 차액을 둬서 4인 가족 100만 원까지 지급했던 보편주의적인 긴급 재난비가 이와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보편주의의 단점은 자원은 나눌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씩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재원은 제한되어 있으니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선택주의적인 장점과 단점을 나눈다면 장점으로서는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콕 집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낭비가 없겠죠.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점은 뭐냐? 앞서 설명했지만 민테스트, 자산조사를 해야 돼요. 대상자, 공공구조 대상자 175만 명을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1위부터 175만 명까지 어떻게 자산조사가 나와야 되고 그 대상자들이 선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는 낙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택주의가 갖고 있는 단점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할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4가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57쪽에서 59쪽까지죠. 이 4가지, 요거는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니까 잘 살펴봅니다.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은 이 4가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서 4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귀속욕구, 두 번째가 보상, 세 번째가 등급을 분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조사 욕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귀속욕구와 보상, 등급의 분류, 자산조사의 욕구는 맨 아래 표, 도표를 살펴보시면 바로 여기죠.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귀속욕구 쪽이 강한 것이고, 사회복지의 자녀적인 개념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자산조사의 욕구가 강한 쪽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귀속욕구입니다. 특정한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런 대상자를,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하위 3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자, 이렇게 귀속의 욕구가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특정한 집단이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측면하에서 전문가들의 규범적 판단 기준이 서야 되겠죠. 자, 기초연금, 이 사이트에서 보면은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그래서 대상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 인정에 자세히 알아보기, 이런 클릭을 둘러보면은 바로 이런 기준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듯 귀속의 욕구라고 하는 측면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보상을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받기 위한 보상의 내용도 있지만 반드시 사회보험제도의 가입 조건, 그리고 보험료 납부 실적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인 것이죠. 이렇게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측면하에서 바로 구분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터 시작해서 급여의 조건들부터, 그리고 자격, 그리고 내역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따라서 이렇게 기여했을 경우에 결국은 사회적 희생자들에게는 무엇을 급여로 보상해 줄 거냐라고 하는 측면. 보상의 원칙 조건은 형평성에 맞춘다.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위험해를 둔다.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해 특정한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죠. 왜? 대상자도 그리고 기여한 바도 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냐라고 할 때 손상의 범주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류 심사 제도라는 것을 갖게 되고 특별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자산 조사를 하게 되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죠. 따라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자산 조사의 요건입니다. 구입 능력을 상실했는지 명백한 증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조사에 따라서 제시되어야 되겠죠. 수급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고요. 복지의 경제적 기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욕구 판단의 기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귀속 욕구, 보상, 등급 분류, 자산 조사의 욕구는 앞에 두 가지는 집단이 대상자가 되고 뒤에 내용은 개인끼리 되겠죠. 그런 면에서 규범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또 기술적인 등급도 분류가 돼야 되고 경제적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급여 체계 형태가 뭐냐? 역시 앞에서 보편적이냐 또는 선별적이냐 했던 것처럼 두 개의 기본 형태로 나눕니다. 급여는 어떤 것으로 할래? 우리가 얘기하는 급여죠. 하나는 현물이냐 현금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한 편 먼저 보면 현물급여가 뭔지 충분히 인식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수면 내시경과 심장 재활 치료 등의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부담은 최대 90%까지 줄어들게 됐는데요.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수면 내시경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위대장 내시경과 같은 진단검사와 종양 제거 등 치료 시술의 내시경 검사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수면 내시경 검진 후 마취에서 깨어날 때까지 환자를 관리하는 진정관리료는 4대 중증 질환자만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시경은 검진 비용과 진정관리료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면 내시경 진정관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대 중증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4대 중증 환자가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현재 평균 8만 원이었던 진정비용은 4천 원대로 줄어듭니다. 또 치료 목적으로 내시경 종양 절제술을 받게 될 경우 진정비용은 평균 25만 원에서 6천 원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뇌사 장기 기증자를 위한 건강보험 혜택도 신설됩니다. 그간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은 장기 이식 수술비 외에도 이식 적합성 검사, 뇌사 판정비 등 장기당 약 4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용을 모두 묶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뇌사 장기 이식 관리비가 내년 상반기 안에 신설되면 기존 비용의 5에서 10%만 내면 돼 이식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심장 재활 치료를 포함해 일부 한방병원에서 진행하는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이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자, 건강검진을 받는데 보건부조 대상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현물이죠. 서비스들을 복지 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봤던 겁니다. 건강보험의 진료 서비스, 장애인 복지급여의 보장부 이런 것들이 다 현물급여라는 내용으로 포함이 되고요. 현물급여는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 영역으로서 기본 형태로 급여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현금급여는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냐?
앞서도 잠깐 설명이 되었지만은 최근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놀라운 긴급 재난지원비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죠.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오늘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280만 가구에 우선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가구들에는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오늘 전체 가구의 13%인 28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만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급여나 연금을 받는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검색할 수 있고 오후 5시 이후부터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 금요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른 가구는 이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오부주에 따라 세대주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술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가게와 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길 원할 때는 18일 이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 처리되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8월 31일이 지나면 정부나 지자체에 환수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전 국민에게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가구에는 60만 원, 3인 가구에는 80만 원, 4인 가구에는 100만 원. 자, 긴급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도래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고전적 복지경제학의 이론에 따라서 수급자에게 복지 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죠.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구조의 생계급여인 현금급여 또 긴급재난지원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 존중하고요.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 먹든 의료비를 쓰든 또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든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죠. 소비자 주권론을 중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현금과 현물 이 두 가지 가운데 급여의 형태 가운데 현물 급여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죠. 장점이란 대량 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죠. 왜 그러냐? 구매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분배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꼭 필요한 곳에 현물로 지급할 수 있죠. 용도의 사용을 막아서 목표 달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통제와 집합적 선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단점이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죠. 아니 나 그거 싫은데 근데도 주면 어떻게 받아야죠. 뭐.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 왜? 대상자가 누구인지 따라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하고 제도하는데 그 비용들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현금 급여의 장점과 단점 뭐냐? 장점은 현금을 주니까 어때요? 선택의 자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죠. 관리 비용 어떻습니까? 현금으로 다 지급하니까 관리 비용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단점, 소비처를 통제할 수가 없죠. 어디다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고요.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재난 긴급 지원비 받아가지고 술을 사 먹었는지 담배를 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절치는 않지만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현금급여의 단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바우처라고 하는 제도 또는 요금의 감면 제도가 있죠. 감면하는 제도, 여름 성수기 안에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있고요. 또 바우처라는 것은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 하나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하면서 맞춤반 아이들에게 월 15시간의 긴급 보육 바우처를 지원했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맞춤형 보육제도와 함께 도입된 긴급 보육 바우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반 대상 가구 중 필요할 경우 추가로 월 15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해당 월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연말까지 2월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학부모 등 보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학기인 이듬해 2월까지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실제로 7월부터 9월까지 긴급 보육 바우처를 사용한 아동의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7월 11.6시간, 8월 13.1시간, 9월엔 13.4시간으로 최대 이용 가능한 15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2월까지가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고 또 새학기가 3월달부터 시작되니까 학기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바우처를 좀 더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행정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바우처를 이용한 후 사용 내용을 3일 이내에 기입해야 하는데 입력 기간을 일주일로 늘린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부 작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동의 출석 여부만 기재하는 출석부 작성 방식을 등하원 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해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관리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보육 통합 시스템에 등하원 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맞춤형 보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보면서 바우처 제도가 뭐냐, 사회서비스가 뭐냐, 이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사회보장제도에 안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축, 공공구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교환 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짜여진 부분에서만 자원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고요. 보육료 감면제도, 보육비의 일부를 상쇄하는 것, 또는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식품 교환권, 이런 여러 가지 식품 교환과 식품권과 교환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따라서 바우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선택의 폭이 앞서 얘기한 현물급여보다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우처는 그것이 사용되는 부분 안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담보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부분 안에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회 통제 부분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이 상환권,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자 양쪽 모두가 대단히 선호하는 제도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제도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한 내용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급여의 형태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페이지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기회가 되겠죠. 두 번째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세 번째가 재화, 굿, 그리고 상품권 및 요금 감면 제도를 들 수 있고요. 현금 급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 권력, 오소리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재 62쪽의 하단부에 보면은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전술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현물과 현금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실제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주택급여만 보더라도 주택급여 현물인데 거기에는 주택 보수 서비스를 해야 되고 주택 수당도 줘야 되고, 왜냐하면 전기료 또는 관리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임대료도 상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사회적 급여의 형태를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현금, 권력 등 6가지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기회급여. 동영상 두 편을 보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4만 개 확보한다. 일자리를 4만 개 확보한다. 이거 현금인가 현물인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 이건 현금일까 현물일까? 동영상 보시죠.
육군은 오는 2020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4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본부는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군복무자의 취업률이 57%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50대 중반 이전에 전역해야 돼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에 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시 스티커 꼭 확인하고 미리 교체하셔야겠습니다. 기존 사각형 표지가 14년 만에 원형 표지로 바뀌는 건데요. 노란색 바탕은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흰색 바탕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흰색인 보호자 운전용 표시는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 한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 사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는 기존 사각형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돼 기존 표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집중교체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 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급여는 바로 기회급여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부분들이 시설에 입소되어 생활공간에서 살아가죠. 가정이 아닌 시설이라고 하는 생활공간. 그런데 이제는 대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새롭게 또 다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 대신에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하겠죠. 정부가 취약계층 재가 서비스,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병원이나 대규모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 돌봄 서비스.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그 대책으로 선진국들은 재가 서비스를 탄탄히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선 노인, 장애인이 원하는 경우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일본은 지역 포괄 지원센터가 각 노인에 맞춘 의료, 생활 지원, 24시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지낼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정부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합니다.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그룹홈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정이라든지 마을로 돌아와서 인격을 높일 수 있고 또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첫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밝힌 뒤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장애인 탈시설, 노인의료,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자, 급여의 형태 두 번째, 바로 서비스입니다. 특별히 사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정책적 변화를 좀 살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재화입니다. 이게 굿 이렇게 명사로 표시가 되는데, 얼마 전 북한의 술하고 남한의 설탕, 물물 교환 이 첫 성사가 눈앞에 있다고 보는데 동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제재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남북 사이에 교역이 성사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술과 우리 설탕을 물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통일부의 최종 승인만 남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개성 고려 인삼술, 유경소주, 들쭉술 등 북한의 대표적 술 35종 1억 5천만 원어치를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약이 남북 간에 체결됐습니다. 남측의 남북 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과 북측 개성 고려 인삼 무역회사 등 두 곳이 계약 당사자고
중국 회사가 중개 역할을 맡았습니다. 통일부 최종 승인만 남았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반입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술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여오기로 했고 UN 제재를 감안해 현금 대신 현물로 남한 설탕 167톤이 건네집니다. 설탕으로 물물 교환하겠다고 했을 때 좀 거부감을 보이진 않았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물건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협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교류 차원에서 북한산 생수가 반입된 적은 있지만 대가를 주고받는 교역 형식으로 북한 물자가 들어오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일조합 측은 북한이 인천 남포 간 직항 교역에도 적극적이라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북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직항으로 들어와도 좋다. 지난 5월 정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한 발표가 계약 성사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물물 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현물 교환을 계기로 남북 교역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재화를 서로 나누는 물물 교환, 이것 역시 우리 사회 안에서의 급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네 번째, 상환권, 앞에서 설명했던 바우처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조세제도의 감면, 요즘에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하나, 둘, 셋, 다자녀를 두게 됨으로 인해갖고 전기요금도 감면해주고요. 통신료도 감면해주고요. 무엇보다도 신생아, 산모, 도우미까지도 파견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은 바로 사회적 급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동영상 보시죠. 일반 비장인들처럼 직장생활 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똑같아요. 저 같은 거 절실하게 손이죠. 제가 손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엄마? 내가 또 다른 엄마가 생겼다. 아마 저분이 아니었으면 적응하기 어려웠을 정도일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정도로 되게 소중한 존재거든요. 치료를 하루에 6, 7시간씩을 보거든요. 근데 4시간밖에 찍을 수 없다는 게 저를 더 케어해주고 싶어도 시간하게 해줄 수가 없네요. 봉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강제로 내가 봉사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4시간 하고 30분을 쉬는 휴게 시간이 있어요. 애를 데리고 가다가 복지관에 뭐 치료실을 간다든가 이동할 때도 딱 4시간 되면 일단 카드를 먼저 긁어요. 일단 긁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를 거기다 놔두고 나 혼자 나 쉬어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누군가의 활동 보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생활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듯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에 따라서 거주지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이것 역시 급여의 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현금급여 가운데
공공부조의 생계급여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죠. 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46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보도에 배삼진 기자입니다. 내년에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146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195만 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219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 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 인상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 순위의 가구소득으로 복지정책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1인 가족 기준 182만 원, 2인 가구 308만 원, 3인 가구 398만 원, 4인 가구는 487만 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연계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본인 부담 경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해 또 교육급여는 원격 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기존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뉜 지원 항목을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이 담긴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다음 회의로 미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오늘 예로 들었던 아동수당, 또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보험 등이 현금급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현금급여는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어서 교환 가치가 가장 크다.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력, 여기엔 파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소리티 이런 표현들이 적절할 것 같아요. 권력이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권은 이사회가 특정 집단에서 갖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추천 이사 공모 제도가 있어요. 과거에 집안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여 그래서 가족 족벌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했다고 한다면 공익성이 강조될 사회복지법인에 이제는 외부 추천 이사 3분의 1 이상이 공개적으로 모집이 되어 투명성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권력 구조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한 것이죠. 동영상 하나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할 외부 추천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 추천 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500명 내외의 이사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격 조건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서울시청 복지정책과로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2월 6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현물과 현금 이 두 가지의 급여 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급여, 또 사회 서비스, 재화, 바우처 제도, 세금 감면, 그리고 공공부조에서는 생계급여, 그리고 아동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권력이라고 하는 오소리티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여의 대상이 누구고 어떤 급여로 현금이냐 현물이냐 급여를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다면 제3주차에서 이제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장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교과 과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아닌 글로서 또 그리고 실시간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이해폭이 좁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 정책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업의 기준은 교과서입니다. 지난 첫 주차에 여러 학우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페이지가 틀리다, 또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수업은 교과서가 우선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교과서는 사회복지 정책론의 공동체에서 관련하고 원석조 교수가 제9판으로서 수업의 기준은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왜 이렇듯 많은 반복적인 수업들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사이버 캠퍼스 안에서 3회를 반복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 교과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PPT나 동영상, 과제, 자료, 퀴즈 이렇게 3번을 좀 반복해 보면은 여러분의 교과 과정 진행하는 데서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첫 수업 시작 전에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들을 좀 수렴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LMS, 즉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의 학습 활동은 오리엔테이션, 제1장, 사이버 강의, 과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반드시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역으로 하거나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 갔다 4번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강 기간 내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수강 기간 2020년 8월 30일부터 2020년 9월 19일까지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려지지가 않아요. 출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듯 수강 기간 내에 참가하고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이버 캠퍼스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 관리의 핵심은 출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3학점짜리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버에서 1학점, 그리고 동영상이나 제반 자료가 2학점. 따라서 20점 점수 관리 출석, 이건 기본입니다. 근거가 남고요. 접속 횟수에 따라서 출석이 점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에 출석부 출력을 하면 여러분의 사이버 접속이 바로 출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0점씩 60점. 그래서 출석과 시험 이 두 개 합이 80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과제물 제출과 퀴즈 두 가지가 있는데 과제물은 5가지이고 그래서 이 과제물은 제 시간대에 요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퀴즈를 중간중간 한 5개 정도 넣을 텐데 제가 드리는 퀴즈는 시험 예상 문제입니다. 따라서 퀴즈에 참여하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배려한 교과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참고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수시로 단톡방을 활용하게 되고요. 또 각 반 반장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요소의 다양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이버 강의의 제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콘텐츠, 토론, 자료, 과제, 퀴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의 교과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업에 다양한 것들을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전공 분야인 이 과목들에 대한 것들은 이게 교과 과정은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들로 여러분들께서 좀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 시대적 상황들을 배려해서 제공할 테니까 한 학기 동안 제발 출석 잘 해주시고 시험 시간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고 과제물 성의껏
제출해 주시면 한 학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현장에 나가면 이 과목을 통해서 바로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돈이 되는 그런 놀라운 현장 체험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